조금 더 이제 미시적인 질문 몇 가지 더 드려볼게요. 그 궁합도 사실은 사주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두 그렇죠, 사람의 그렇죠. 사주가 잘 맞는지. 예, 일단 지금까지 궁합은 저 대체적으로 철학관 점집에 가면 궁합이 좋아서 결혼하면 돼라거나 네. 궁합이 나쁘니까 뭐 남편을 잡아먹을 팔자야. 어. 대체적으로 부인을 잡아먹을 팔자야라는 이야기는 하는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거의 남자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남편을 잡아먹을 팔자야. 뭐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결혼해야 돼, 결혼하지 말아야 돼로 이제 딱 결정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궁합은 없다. 아하. 그러니까 장단점을 이해해서 서로 맞춰가게 하는 게 궁합이지 결혼해, 결혼하지 마로 얘기하는 궁합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서로 간에 당신의 장점은 뭐고 그냥 남자 당신의 장점은 뭐고 당신의 단점은 뭐고 여자 당신의 장점은 뭐고 당신의 단점은 뭐고 이거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면은 다 장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좋을 때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딱 준비해놔. 뭐 식당도 준비하고 뭐 영화관도 준비하고 탁탁 준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연애할 때는 되게 좋아요 이게. 이 남자는 그쵸. 나한테 고민할 거리를 한 번도 안 해주고 무조건 딱딱딱 준비해 주니까 이 남자를 믿고 가면은 나는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결혼해서도 한 번도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 않고 지 먹고 싶은 것만 물어봐. 지 맘대로 산다. 지 맘대로 해. 이런단 말이죠. 똑같은 조건인데 연애 기간 때하고 결혼했을 때는 똑같은 남편인데도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당신 남편은 지금은 주도적이지만 결혼해서도 똑같이 주도적일 것이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알려주는 게 궁합이지. 결혼해 결혼하지 마로 하는 것은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다. 그래서 궁합이 예를 들어 7년 사귀었는데 궁합 나쁘다고 헤어지게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또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가서 이제 어디서 뭘 보고 오시기 때문에 부모들 또 특히 이제 시어머니가 보러 오면 다 대체적으로 나쁘다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보러 오면 좋다고 하고 뭐 그러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최고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죠. 저도 결혼할 때 약간 그랬거든요. 어디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들이라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극이다. 두 사람이 진짜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래서 성격이 안 맞든 사주가 안 맞든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거다. 전생에 원수 아니었느냐 막 이런 사이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그럴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서로 그런 사람하고 탁 이혼해야 둘 다 이혼해야 되는 사람은 그런 이성을 만나면 확 끌려요. 또 끌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사랑을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한때는 불꽃 튀었는데. 그렇죠. 나는 때려 죽여도 이 남자는 싫어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 없어요. 거의. 그런데 다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막상 헤어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닮은 사주, 그러니까 진짜 서로 헤어져야 되는 사주는 꼭 또 헤어질 만한 사람을 만나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아니 그건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서 이렇게 막 하트 뿅뿅 나오다가 서로가 사랑에 불꽃이 튀다가 그 불꽃이 그냥 불이 붙어서 서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남자와 만났어. 근데 결혼해서도 그냥 그게 별로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남자한테 끌려가면 돼. 그런데 연애 기간 때는 싹 주도적인 남자였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기적이야. 그러면 이제 못 견뎌하는 또 여자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안 물어보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혼하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이게 연애를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이때는 기분 좋을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모습의 내 남자고, 기분이 안 좋거나 또 그럴 때는 또 다른 남자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잘 살까 노력을 해야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 궁합이 안 맞아는 또 하나의 아주 조금 핑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혼할 때도 이제 숙련 기간 같은 게 있어요. 법에서. 네. 4주에 뵙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있는데 사실은 결혼 전에 그런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공부. 우리는 결혼 공부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렇죠. 이혼할 때쯤에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한 10년 싸웠는데 그게 4주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서로 간을 이해하고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30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내 남자는 누구고 내 부인은 누구고 또 시댁은 뭐고 친정은 뭐고 서로 정말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해하는 과정, 이해하는 공부. 그게 이제 궁합인 거죠. 사실은. 궁합을 통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하기사 거의 30년 가까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고 완전히 다른 가정인데 그렇죠? 그러죠. 그것도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도 싸우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안 싸운다는 건 이상한 거고 싸울 수 있는데 덜 싸우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그래서 내 남편이 그래서 저한테 사주 공부하러 오는 분들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하니까 네네네. 20대에서부터 70, 80대까지 이제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까지는 내 남편을 잘 이해 못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 은혜 받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 싸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소리 지르나?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타고난 기질이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주 공부를 누구한테 가서 본다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남편을 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어요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는 우리 남편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보는 눈이 저 남편이 왜 나를 덜 사랑해서 저런가가 아니라 저 남편은 저게 최선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은 표현하는 방식이 저게 최선이다라는 거죠. 교수님 되게 좀 주례사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문제인 거라.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더 피플 책을 보니까 되게 이제 다양한 걸 실으셨어요. 근데 저는 사주팔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성명학, MBTI, 애니어그램, 또 빅5 성격 검사 이런 것도 다 같이 넣으셨더라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주 명리학 안에도 성격이나 기질이나 직업적성이나 직무 역량 같은 게 아주 자세히 나올 수 있어요. 네. 성명학에서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 관상에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격, 기질, 직업적성 그러면 다 서양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도 서양에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원래 이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나타난 게 관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아프가니스탄의 관상이었었는데 서양의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관상을 가지고 성격을 분석해, 직업적성을 분석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라고 해가지고 9가지의 달란트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분류한 게 애니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 상담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MBTI도 지금 우리는 MBTI가 서양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칼융이 내향형, 외향형 이거를 구분한 게 주역 공부를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주역에는 음과 양이 있어요. 또 사상이 있어요. 8개가 있어요. 여기서 칼융이 주역 공부에서
외향형, 내향형, 또 내향형 안에 외향형도 있고 외향형 안에 내향형이 있다. 뭐 이게 아니마니무스라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칼 융이 동양의 주역 공부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실은 체계화시켜서 다시 동양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서양 거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거였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동양의 사주명리학이나 사주팔자나 성명학은 쪽집게처럼 맞추는 걸로만 좀 지금까지는 됐다라면 성격이나 좀 직업적성을 한번 분석해서 체계화시키자.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에서 MBTI 가지고 나는 I야, 너는 E야, 너는 P야, 너는 J야, 뭐 너는 T야, F야라고 계속하는 것에 모든 게 휩쓸려가 있을까? 그렇지 않고 나는 목이야, 나는 화야, 나는 금이야, 나는 수야 이렇게 오행으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사실은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격과 직업적성을 동서양을 다 합쳐서 한번 분석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리학의 일종일 수 있을 테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비롯해서 MBTI는 본인 것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되게 잘 아는데 네. 결국은 이제 관심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네,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거를 동양 거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더 디테일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주명리학자 입장에서는 사주명리학자가 지금까지는 다 뭐 5년 안에 큰 돈 벌 거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지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소심하고 누구한테 부탁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대운이 좋은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주 본다라고 하면 뭘 자꾸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예 접근 방식부터 틀린 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언제쯤 큰 돈 벌까요? 뭐 노력도 안 하는데 언젠가 큰 돈 벌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교수님한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언제쯤 대운이 들어올까요? 막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가 사업가적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업가적 기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것도 특히 약간 아이디어나 창의나 또는 약간 이과적 성향을 같이 결합된 그런 사업을 하면 되게 IT 사업이라든지 뭐 지금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크게 벌 수 있는데 다만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좀 발휘하면 더 뭐 크게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충분히 사업가적 기준이 충분히 있죠. 사주를 좀 알려드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또 한번 다른 거랑 같이 여쭤보겠고요. 김동환 교수님이 관상, 손금, 뭐 성명화 다 거의 다 섭렵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일단 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모든 걸 강의를 해야지 이제 뭐 될 수 있어서 뭐 다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은 사주랑 관상이랑 손금이랑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줍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사주가 이러면 관상도 그렇게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상이 약간 각이 있는 네모형, 뭐 역삼각형, 약간 직선형들은 원리 원칙적 기질이 좀 있어요. 얼굴이 좀 각진 사람들. 얼굴들은 그러면 MBTI로 보면 STJ 쪽이 강해요. 예. 좀 약간 곡선형의 얼굴들은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그래서 완전 원형의 얼굴이다. 이런 사람들은 둥글둥글하죠 성향이. 그래서 곡선형이니까 그래서 누구하고도 쉽게 친해지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원형 큰 얼굴 원형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거기다 특히 이제 큰 원형 얼굴에 50대 아줌마는 더 시끄럽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NFP 쪽이에요. 그래서 사주와 관상은 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주랑 관상은 닮을 수밖에 없다. 네. 혹시 그 성형 수술을 하면 관상도 변하고 이게 운명도 변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관상은 뭐 성형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관상이 아주 안 좋은 관상이라고 하면 성형 수술을 하면 좋은데 성형 수술이라는 것은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흉터가 남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안에서 찢더라도. 네.
큰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유명한 뭐 미스 코리아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성형 수술하고 나서 예. 단 한 50년 정도는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미스 코리아가 됐거나 배우가 됐다라면 관상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칼을 댔으니까 일단 10년은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형 수술 안 하는 게 좋고 뭐 아예 그냥 진짜 균형이 안 잡혀 있거나 뭐 좀 관상이 좀 아주 안 좋다 뭐 그러면 뭐 5년 10년 정도 고생하더라도 평생을 좋을 수 있으니까 해도 괜찮은데 좋은 관상은 가능하면 성형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은 관상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 그렇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좀 나쁜 관상? 좀 예, 약간 뭔가 인생이 일도 잘 안 풀리고 인생이 안 풀려서.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를 복호로 만들어 주세요. 부자 귀로 만들자, 막 부처님 귀로 만들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관상 하나로 다 해결되지는 않고 복합적으로. 예 그렇게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관상을 뭐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복이 좋아지니까. 예 그렇죠. 코를 뭐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보기에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럼 보기에 좋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호감을 갖고. 호감을 갖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면 인덕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충분히 있겠죠. 예전에 그 손금 성형도 있다고 막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생명선을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방식이 됩니까? 통합니까? 근데 이제 뭐 관상이나 사주나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꽤 신뢰성이 좀 있는데 손금은 그 정도까지 그게 뭐 단순하기 때문에 예. 그거 손금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에서 뭐 팔이 달려나간 사람은 손금 자체가 아예 없는데 그럼 어떨 거냐 그렇게 하면 또 할 얘기가 없는 상태여서 사실 그냥 손금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관상이나 예를 들어서 사주나 뭐 성명이나 이런 거는 뭐 진짜 한번 분석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통섭한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정확도의 레벨로 따지자면 사주명리 그 사주팔자, 네. 성명학, 관상, 뭐 손금 다 같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일단은 뭐 사주가 가장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다만 저 사주는 큰 틀에는 결정됐지만 바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금이 많은 거, 수가 많은 거 이건 바꿀 수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성격이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소심한 성격으로 타고난 친구들도 있죠. 그 경우 성명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격을 한 40% 이상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면 그러니까 사주는 바꿀 수 없는데 이름은 잘 지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 개척으로 본다라면 디테일성이나 더 정확도는 사주가 훨씬 더 정확성이 있고 디테일한데 변화로 본다라면 성명학이 또 변화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운명을 그런 면에서는 성명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강호동 씨 보면서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너무 이름이랑 사람이 정말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름은 태어난 다음에 지었을 텐데 네. 그걸 따라가는 것도 있나? 그러니까 좀 성명학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름도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성격 거의 한 40% 영향 미친다고. 일단 이름이 이제 뭐 운명을 좌우한다 뭐 그런 또 성명학이 있어요. 성명학이 하도 많아서 뭐 거의 100가지 넘는 성명학 종류가 있어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이름 하나로 뭐 이혼한다, 뭐 부모를 일찍 죽게 한다, 뭐 이러는데 이런 거 다 뭐가 죽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 운명학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 때문에 부모가 죽는다. 내 이름 때문에 배우자가 죽는다 그러면 배우자 사주는 뭐고 배우자 사주는 80까지 살으라고 나왔는데 부인 때문에 50살에 죽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사주팔자를 안 맞는 거잖아.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 아하. 그런 일은 너무 이제 극단으로 해석을 하는 건 좀 금물. 그러죠. 그런 거는 왜 누구 때문에 죽는다는 없다. 그러면 자기 사주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느냐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게 좀 장사는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장사가 되죠. 장사는 왜냐하면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인가가 그냥 팍팍 찔러줄 때 위협.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돈 벌고 싶거든요. 그러면 굿이나 부적하라라면 그렇죠. 뭐 1,000만 원짜리 어떤 경우는 1억짜리도 있으니까 1억짜리 굿하고 1억짜리 굿 있으면 그걸로 그냥 먹고 살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걸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름은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막 바꾸면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면 뭐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의 그 네. 성격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옳은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면